국립묘지 언덕길은 오늘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며 지나가고 그 사이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올라왔죠. 차량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지만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차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70세 남자가 내렸어요. 한성건설그룹의 회장 한도연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가며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죠. 3년째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이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선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놓으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한준서 1993년에서 2022년. 그의 유일한 아들, 3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준서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어요. 바람이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너를 위해서 했던 거였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랐어. 그게 잘못이었을까?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오면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 언덕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죠. 젊은 여자가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1살쯤 돼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준서 씨, 오늘도 저 왔어요. 우리 아기 데리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도연의 귀에 닿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방금 그 여자가 뭐라고 했죠? 준서 씨라고. 그 이름,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는 여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젖병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방금 뭐라 하셨소? 여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드러났죠. 그녀는 당황한 듯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방금 준서 씨라고 했소. 내가 제대로 들은 거요?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기 아빠 이름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시선이 여자 품속의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 코, 인매가 모두 자신의 아들 준서와 판박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눈빛, 저 얼굴형, 심지어 눈썹까지 모두 준서를 닮았어요. 아니,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준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어디 묘에 온 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앉아있던 묘비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도연은 천천히 그 묘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죠. 한준서 1993-2022. 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바로 그 준서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자신의 아들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품에 안은 저 아이는 대체. 당신은 누구요? 도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윤아린이에요. 준서 씨와 연인이었습니다. 연인?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서에게 연인이 있었다고.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죠. 준서는 늘 자신에게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연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아들이 그런 사실을 숨길 리가 없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반대하실 거라고. 준서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회장님이라고. 당신이 나를 알고 있었단 말이오? 네, 알고 있었어요. 한성건설 한도연 회장님. 준서 씨의 아버지시죠. 하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면
준서도 분명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저 아이는? 도연의 시선이 다시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 씨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 이름은 준우예요. 준우. 준서의 아들. 자신의 손자.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3년 동안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 아니,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준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온 거였죠. 왜 말하지 않았소? 왜 내게 알리지 않았단 말이오?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회장님께서는 준서 씨가 살아계실 때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약 준서가 살아서 이 여자를 데려왔다면 자신은 분명 반대했을 겁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아무런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냥 준서 씨를 그리워하러 온 거예요. 아이에게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도연은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작은 손을 입에 넣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손자, 준서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DNA 검사를 하겠소. 도연의 말에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요? 그래.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소?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인지. 하린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검사하세요. 저는 진실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브랜디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정원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본 그 아이 얼굴뿐이었어요. 준서를 그대로 빼닮은 눈동자, 작은 손, 그리고 할인이라는 여자의 눈물. 모든 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도연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회장의 호출에 비서실장 김태수는 30분 만에 도착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조사해. 윤아린이라는 여자 33살. 오늘 국립묘지에서 만났어. 모든 걸 파악하라고. 어디서 왔고 뭘 했고 준서와 어떤 관계였는지 샅샅이 뒤져. 김태수는 수첩에 재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들이면 될까요? 이틀. 이틀 안에 결과를 내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틀 후 김태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서재 소파에 앉아 그 파일을 받아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아린, 1992년생, 2019년 한성건설 계열사 한성물산 인턴 입사, 6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인턴이었다고. 도연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서와 할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할인 씨의 SNS 계정에서 가져왔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접근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사진 속 준서의 얼굴은 자신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자유로워 보였죠. 마치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처럼요.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산부인과 초진, 임신 8주 확인, 2022년 6월 출산, 남아 3.2kg.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렇다면 할인은 준서가 죽고 석 달 뒤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혼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요. 미혼모 지원금 신청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쪽방촌에 거주 중이고요. 생활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파멸시킨 거야.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저런 여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야. 만약 저 여자만 없었다면 준서는 지금 살아있을 거라고.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인부터 하시는 게. 검사 따위 필요 없어. 저 여자의 목적이 뭔지 뻔하잖아. 돈이지, 돈. 내 손자라는 걸 증명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야. 도연은 브랜디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법무팀 불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회장님, 그건 내 말 못 들었어. 당장 하라고. 도연의 고함에 김태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죠. 홀로 남은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이 준서를 닮은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준서야, 아버지는 너를 지키려는 것뿐이야. 저런 여자가 내 이름을 더럽히게 둘 순 없어.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비서실장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좀 보십시오. 도연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한창이었죠. 그리고 화면에 비친 장면에 도연은 경악했습니다. 한성건설 본사 정문 앞이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요. 윤아린 씨, 한준서 전무와 정말 연인 관계였습니까? 아이 아버지가 한준서 전무가 맞나요? 한성건설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준서 씨를 그리워하러. 그럼 왜 회사 앞까지 오신 겁니까? 저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아기는 그 소음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화면은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내던졌어요. 저 여자가 언론에 흘렸어. 내가 뭐라고 했어? 돈이 목적이라고. 그는 당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 경비 불러서 강제로라도 내보내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연은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비들이 할인을 밀어내고 있었죠. 제발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시오.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소리요?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은 회장의 등장에 다시 흥분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도연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손자가 맞습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한성건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연은 기자들을 무시하고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 이름을 입에 담아. 돈이 목적이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 같은 거. 닥쳐.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줄 알아.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이유가 뭐야? 재산 때문이지, 재산.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죠.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야? 준서 씨가 왜 그날 차를 몰고 있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회장님은 정말 모르세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할인이 외쳤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기자들도 경비들도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서 씨는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하실 게 뻔해서 거절했어요. 혼자 떠나겠다고 했죠.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사고 나던 날, 준서 씨는 절 데리러 오던 중이었어요. 비 오는 밤에 제가 혼자 집을 나가려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서둘러 오시다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준서 씨는 지금 살아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사랑을 인정했다면 준서 씨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할인의 절규가 회사 앞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준서가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던 그날. 그리고 1시간 뒤 들려온 사고 소식. 아니야. 그럴 리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진실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준서 씨가 그립고 아이에게 아빠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돈 같은 건 처음부터 바란 적도 없어요. 할인은 아이를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준서의 사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그 보고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오후 9시 45분 강남대로 인근에서 차량 단독 사고, 빗길 과속 추정, 현장에서 사망 확인, 과속. 그렇죠. 준서는 과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렸을까요? 도연은 그동안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혼자 떠나려는 할인을 막으려고 비 오는 밤길을 달렸던 겁니다. 내가 막았단 말인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3년 동안 자신은 준서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수였어요. 회장님, 법무팀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서류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죠. 취소해. 예? 회장님, 무슨 접근금지 가처분 취소하라고.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알았어. 결과 나오는 대로 내게 보고해.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준서도 저 달을 보며 할인을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밤마다 저렇게 외로운 달빛을 바라봤을까요?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악몽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준서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도연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문득 할인이 사는 곳이 궁금해졌습니다. 구로구 쪽방촌이라고 했죠. 자신의 손자가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몰래 구로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갔죠. 쪽방촌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도연은 할인의 집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복도 구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준우야,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분유 타줄게.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목소리였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올라왔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할인의 집 문 앞에 섰죠. 쾅쾅쾅.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아린 씨 계시죠? 문 좀 여세요. 남자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할인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는 얘기하러 왔어요. 언론에 나돌아다니지 말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으면 조용히 계셔야죠. 계속 이러시면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남자의 말에 할인이 경악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한성건설은 큰 회사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도연은 그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들의 재킷 안쪽에 한성건설 경호팀 마크가 보였던 겁니다.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저들을 보낸 거죠?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남자들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뒤였어요.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회사 내부 누군가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할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요. 도연은 즉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로 직행해서 김태수를 불렀어요. 누가 경호팀을 윤아린 씨 집에 보냈나? 김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팀이요?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내가 묻는 게 아니야. 누가 보냈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어요. 김태수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경호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님, 전무님께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전무, 한민재가. 한민재는 도현의 조카였습니다. 준서가 세상을 떠난 뒤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 인물이었죠. 도현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불러. 15분 후 한민재가 서재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내가 경호팀을 보냈지. 윤아린 씨를 협박하라고. 민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협박이라니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요.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나? 회장님께서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준비하셨잖습니까? 당연히 저 여자를 멀리하고 싶으신 줄 알았죠. 민재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조카의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특히 윤아린 씨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하지만 회장님, 저 여자가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닥쳐. 도연의 고함에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죠. 나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민재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봉투를 건넸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유전자 일치율 99.8%, 생물학적 조부 마이너스 손자 관계 확인됨. 도연은 결과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준우는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어요. 준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준서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3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사실 준서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갔던 겁니다. 바로 준우라는 사랑의 결실을요. 회장님.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해. 이 결과는 나와 자네만 아는 거야. 하지만 민재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저 아이가 진짜 내 손자라는 게 밝혀지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져. 민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먼저 내가 할 일이 있어. 도연은 그날 밤 혼자 준서의 방에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준서가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죠.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서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죠. 2022년 3월 14일.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할인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반대하실 게 뻔하지만 나는 할인 없이는 살 수 없다. 할인이도 뱃속의 아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도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서야, 내가 지키려 했던 게 이 아이였구나. 너는 아버지가 되려 했던 거구나. 도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우는 자신을 발견했죠. 미안하다 준서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의 사진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혼자 차를 몰고 국립묘지로 향했죠. 길도 아닌데 묘지를 찾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준서의 묘 앞에 섰어요. 국화꽃 대신 빈손으로 왔지만 할 말은 많았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왔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한성건설 회장이 아니라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요.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내 행복보다 회사를, 체면을 먼저 생각했지. 그래서 너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떠나게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계속 말했어요. 할인이라는 여자, 너무 좋은 사람이더구나.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준우, 너를 꼭 닮은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더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아버지가 지킬게.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언덕을 바라봤죠. 저기 3주 전 할인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아기를 업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죠.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할인도 도연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윤할인 씨. 할인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죠. 저번에 한 말들 사과하고 싶소. 할인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요? 이제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준우는 내 손자가 맞더군. 도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믿으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회장님은 절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오.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조카놈이 제멋대로 한 짓이었소. 내가 몰랐던 일이오. 몰랐다고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컨트롤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 회장님이 자기 회사 경호팀이 뭘 하는지 몰랐다고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미안하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준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소. 일기장을 봤소. 마지막 날 적은 글을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소.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두 사람을 갈라놨다는 걸. 준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걸.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말씀하신다고 준서 씨가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지. 하지만 도연은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남긴 것을 지킬 수는 있소. 당신과 준우를.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쪽 방촌에서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도연의 말에 할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했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소.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제발 부탁이요. 도와주게 해주시오. 준서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이 늙은이가 대신 지키게 해주시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거물이 젊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할인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용서하시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등에 업힌 준우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도연을 가리켰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단상에 도연이 올라섰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 합니다. 한성건설의 미래, 그리고 제 후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는 긴장한 표이었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준우도 함께였죠. 이분은 윤아린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준우,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주주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고인이 된 제 아들 준서의 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도 이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죠. 도연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다시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윤아린 씨와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사랑으로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윤아린 씨는 1년간 경영 수업을 받으며 한성건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설마. 도연은 조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 후계자는 윤아린 대표와 내 손자 한준우입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소리쳤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죠. 민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윤아린 씨에게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진심은 배울 수 없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윤아린 씨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 책임감과 사랑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반발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결정이 한성건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그는 할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준서 씨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준우가 자랄 때까지 이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준서 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도연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할인이 준우를 안고 옆에 섰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니까. 도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서야.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늦었지만 내가 원했던 걸 이뤄주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아버지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준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마치 아빠를 보는 것처럼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사람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준서야, 내가 가르쳐준 거야.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준서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용서는 혈통보다 깊었고 사랑은 죽음마저 이겼습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술에 취한 여자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뺨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빨간 자국이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나타났죠. 뜨거운 커피가 작업복에 쏟아졌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주제에. 하지만 그 순간 늙은 수리공이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얼굴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은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앞에 앉은 여성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오지연 30살의 그녀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금융학 석사까지 마친 뒤 지금은 국내 최대 투자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품격 있는 옷차림, 그리고 적당히 화사한 화장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아버지, 지연이에게 인사드려요. 아들 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33세 청년은 사랑에 완전히 빠진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지연입니다. 도연 오빠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연의 인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적당한 존댓말, 단정한 자세,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하지만 태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요? 우리 도연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했어요. 맨손으로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루신 분이시니까요. 지연의 답변은 준비된 듯 매끄러웠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태산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지연은 마치 철저히 준비된 면접자처럼 태산의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취미부터 인생관까지,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과 여행지까지도 말이에요. 너무나 준비된 듯한 그녀의 모습이 태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지연의 말에 도연은 감탄 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태산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태산의 머릿속에는 평생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의 모습은 권력을 쥐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흙먼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배운 진리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사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지연 씨와 언제부터 만났니? 3달 전부터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태산의 마음속 경보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산은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연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고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40여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비서실장 박철민을 불렀습니다. 박철민은 태산과 함께 현장에서 뼈가 굵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20살 때부터 태산 밑에서 일해온 그는 태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험한 현장에서 함께 구르며 쌓은 신뢰였죠. 철민이 형, 나와 같이 갈 데가 있어. 태산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회장님? 박철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룹 호텔이야.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 혹시 옛날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 있나? 태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박철민은 태산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설마 회장님, 그 방법을 쓰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태산은 평소 신념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힘을 쥐었을 때 드러난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이 진리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완벽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쓴 것인지 말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후 2시, 태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낡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회색빛 가발을 썼어요. 얼굴에는 인위적인 주름을 그려넣고 등도 약간 구부정하게 만들었죠.
손톱 밑에는 일부러 때를 끼워 넣고 목소리까지 바꿔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철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이렇게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말이야.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거든.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민이 형만 내 정체를 알고 있어.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태산은 수리공으로 위장하고 그룹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매니저에게는 박철민이 미리 연락해서 오늘 새로운 수리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알려둔 상태였어요. 물론 매니저도 그 수리공의 진짜 정체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태사는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신이 드나들던 화려한 정문이 아닌 냄새나는 뒷문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미 몇십 년 전 일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새로 오신 수리 기사님이시군요. 호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태산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죠.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태산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회장으로서 볼 때와 일개 수리공으로 볼 때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태산이 호텔 로비에서 배관 점검을 위해 공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과 지연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미소까지. 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죠. 도연 오빠, 이 호텔 정말 멋지네요. 우리 결혼식도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도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사는 공구를 만지작거리며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지연은 정말 완벽한 약혼녀처럼 보였어요. 도연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연은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카페로 향했어요. 태산도 그쪽 배관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따라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지연이 주문했어요. 몇 분 후 커피가 나왔을 때 지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이게 뭐예요? 커피가 이렇게 밍밍해도 되는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다시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이미지에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세요? 지연의 어조는 점점 명령조로 변해갔습니다. 태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먼지도 안 닦았네요. 이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연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죠. 사실 먼지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직원이 당황해하자 지연은 더욱 거만해졌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곧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태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의심했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배관 작업을 하고 있던 태산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배관 점검 중입니다.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점검은 영업시간 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불편해하는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수리건이라서요. 태산이 고개를 숙였죠. 급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이 돌아왔어요. 지연은 순간 표정을 바꿔 다시 천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다 기다렸어요. 커피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달콤해졌죠. 그럼 다행이네. 우리 호텔 직원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도연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태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았던 것이죠. 지연은 도연 앞에서는 완벽한 연인이었지만 그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고 무례했어요. 역시 내 직감이 맞았구나. 태산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이틀 후 태사는 다시 수리공 차림으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지연이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어요. 박철민이 도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낸 것이었죠. 태사는 호텔 스카이라운지 근처에서 전기 점검 작업을 하는 척하며 대기했습니다. 오전 11시 지연이 3명의 여성과 함께 나타났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대에 세련된 여성들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보석들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태사는 천장 근처 전등을 점검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부럽다. 김도연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났어? 한 친구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운이 좋았지 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는 딱 맞는 조건이야. 지연이 우아하게 와인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건이라니, 사랑해서 만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웃으며 물었죠. 지연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사랑도 하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재벌가 장남이고 착하고 순수해서 조종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워낙 입지전적인 분이라 나중에 내가 배울 것도 많고. 태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조종하기 쉽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야? 친구 중 하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결혼하면 내가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그룹 전체의 여주인이 되는 거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야심이 가득했어요. 도연 오빠는 워낙 착해서 내 말을 잘 들어. 시아버지만 잘 관리하면 나중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태사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와, 정말 계산적이네.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떻게 관리할 건데? 친구가 궁금해했습니다. 김태산 회장. 일단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거지. 효도하는 척, 존경하는 척.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 지연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더 확실해지고. 손자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 정말 무섭다. 그런데 도연이는 눈치 못 채? 전혀. 워낙 순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아. 사실 그런 순수함이 이용하기 좋은 거야. 지연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태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을 이용하려는 지연의 계산적인 마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척 계속할 수 있어? 힘들지 않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연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일단 아이만 낳으면 내 위치는 확고해져.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런 연기 못할 것 같은데. 연기가 아니라 투자야. 몇 년 참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못해? 지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웨이터를 불렀어요. 여기요. 샐러드에 드레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가져다 주세요.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사과했지만 지연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한 것이었어요. 사랑이 아닌 계산, 진심이 아닌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태산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은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의 투자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자신의 호텔이었죠. 태산은 다시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회의실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3시 호텔의 대회의실은 투자자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은 완벽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업의 역할은 단순히 이익 창출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투자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사는 회의실 뒤편에서 에어컨 점검을 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상생의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특히 우리 회사는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공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박수는 더욱 커졌어요. 지연은 정말 완벽한 사회적 기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세요. 지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철학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나 보안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우리 가족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답변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사는 며칠 전 목격한 지연의 진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 같은 수리공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투자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군요.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칭찬이 쏟아졌어요. 지연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사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투자자들이 완전히 넘어갔어. 사회적 가치 타령하니까 다들 감동하더라. 태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 직원 복지? 그런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 우선이지.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특히 그 늙은 수리공부터 잘라야겠어. 나이도 많고 일도 느리던데. 그런 애들 쓸 이유가 뭐 있어? 태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어요. 청소부들도 마찬가지야. 최저임금 주면서 더 많은 일 시키면 되지. 어차피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사회공헌? 그런 건 이미지 관리용이야. 세금 혜택도 받고 평판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지.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건 없어도 상관없어. 태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 가치를 외치던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 결혼하고 나면 더 확실해질 거야. 김태산 회장도 내 연기에 완전히 넘어갔고. 지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도현이 나타났어요. 3일 후 저녁 그룹 호텔에서는 지연의 회사와 관련된 소규모 파티가 열렸습니다. 투자 성사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태사는 이번에도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파티장 근처에서 조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지연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상태였죠.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지연은 투자자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완벽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정말 뜻깊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지연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 평소보다 과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공에 대한 기쁨과 흥분 때문인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지만 지연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라며 계속 마셨어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이 거칠어졌어요. 웨이터, 여기 샴페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연이 빈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젊은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와 새 샴페인을 따라주었지만 지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싸구려 샴페인을 가져와요? 지연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웨이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호텔 망해요. 지연이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해야 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연이 도연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때 태산이 조명 점검을 마치고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은 술에 취한 채로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 수리공. 당신 왜 이런 곳에 와 있어요?
지연이 태산을 향해 소리쳤어요. 파티 중인데 왜 여기서 이래요? 방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태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리하고 나간다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작업복 입고 고급 파티에 왜 와 있어요? 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이상한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새로운 샴페인을 가져왔는데 실수로 지연의 드레스에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아, 이게 뭐예요? 지연이 폭발했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인 줄 알아요? 당신이 한 달 벌어도 못 사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은 분노에 차서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태산에게 던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태산의 작업복에 쏟아졌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주제에. 지연이 소리치며 태산의 뺨을 할퀴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에 빨간 자국이 났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충격을 받으며 달려왔어요. 무슨 짓이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요. 지연이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처난 태산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태산이 천천히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산이 작업복을 벗고 얼굴에 분장을 지우자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태산 회장이었던 것이죠. 지연은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파티장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태산 회장이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의 뺨에 난 상처와 커피에 젖은 옷을 보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신 건가요? 한 투자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산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김태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평소에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며칠 전 친구들과의 대화도 오해였나요? 우리 도연을 조종하기 쉽다고 한 것도, 저를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오해였나요?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태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화장실에서 한 통화도 들었어요. 늙은 수리공을 잘라야 한다고, 청소부들은 최저임금 주면서 더 부려먹으면 된다고 한 말이에요.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투자자들과 파티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지연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인했어요. 회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지연 씨. 태산이 지연의 말을 끊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지연은 도연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도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 오빠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산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은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어요. 우리 도연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고 저까지 속이려 했어요. 이런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도연 오빠. 지연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아, 우리 여기서 끝내자.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한테는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구나.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죠. 지연의 진짜 모습을 본 후로는 더 이상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연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그녀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의 평소 행동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직원들을 괴롭혔던 일들, 갑질했던 사건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결국 지연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투자업계에서도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지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 직장, 사회적 지위, 그리고 미래까지. 계산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파티 사건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연기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사는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사는 도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은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아, 많이 힘들었지? 태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바보가 아니야. 순수한 거지. 그런 순수함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을 뿐이야. 태산이 위로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너무 완벽했거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틈이 있기 마련인데 지연 씨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 태산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야. 진짜 모습을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태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왜 수리공으로 변장했는지 알겠니?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시려고. 맞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태산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와.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 도연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젊을 때는 현장에서 일했어. 그때 배운 게 있어. 진짜 리더는 아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너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태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일해보는 게 어떨까? 진짜 일꾼들과 함께 말이야.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 건설 현장, 호텔 현장, 여러 곳에서 말이야. 물론 신분을 숨기고. 그러면 진짜 리더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태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아버지. 해보겠어요. 3개월 후 도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진짜 노동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했어요. 호텔에서도 청소부터 서빙까지 모든 일을 해보았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의 가치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갔습니다. 형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현장 인부들이 도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형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어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사는 호텔 로비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도연이 정장을 입고 들어오면서 청소하던 아주머니에게 깊이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순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도연 사장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뭐려? 아주머니 덕분에 호텔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진짜 리더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서재에서 마주 앉았어요. 어때, 많이 배웠니? 태산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가 지위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도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자질이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야.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 같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도연 같은 진짜 리더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라고 말이에요.